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이슈 진단 코로나19 최진봉입니다. 정부가 백신 수급 부족 우려에도 상반기 접종 목표를 1,300만 명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11월까지 인구의 70% 이상이 접종을 해도 집단 면역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2중, 3중 변이까지 등장하면서 커지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 공포 이슈 체크해봅니다. 정부가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을 준비 중인데요. 전문가들과 이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슈 진단 코로나19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특별 게스트 고려대 감염내과 최현석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최 교수님, 최근에 고령층이 백신의 효과가 더 높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뭐 더 높다기보다는 예. 저희가 기존의 임상 연구에서 확인됐던 것보다 수준이 더 높은 것 같다인 것이죠. 사실 고령층에서 중증으로 진행하거나 사망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실제 임상 현장에서도 괜찮다는 건 외국에서 이미 자료가 나왔었습니다.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 1차 접종만을 바탕으로 판단했을 때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비교해 보면 1회 접종만 놓고 보면 중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조금 더 높게 90% 이상으로 나타났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연구가 진행이 됐었고 최근에 정부에서 발표한 결과를 보면 화이자의 경우에 약 90%,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에 약 86% 정도 중증으로 진행할 수 있는 위험을 낮춰준다. 이런 것들이 확인되고 있는 거죠. 감염의 위험을 낮춰준다. 그래서 실제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에 초기에 고령이신 분들에 대한 효과의 측면에 있어의 자료가 좀 제한적이다. 이게 굉장히 이슈였었는데 실제로 접종이 진행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실제 임상 현장에서 그런 결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정부도 이제 고령층에 대한 접종을 좀 더 확대를 했고 상반기 접종 목표인 1,200만 명을 충분히 달성하고 이에 더해서 1,300만 명까지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접종 계획을 보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상반기에 원래 계획은 1,200만 명 맞습니다. 접종을 하려다가 1,300만 명까지 늘린 상황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4월 말까지 접종 목표가 300만 명이었어요. 네. 초과 달성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6월 말까지 1,200만 명 접종 목표. 지금 그런데 100만 명 높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고령자가 그동안은 65세 이상 74세까지를 우리가 이제 쭉 2분기 내에 맞춰 나가는 계획이었는데요. 이걸 60세 이상으로 그러니까 더 낮춘 거죠.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고령자 접종 대상자가 494만 명이었다가 이제는 무려 895만 명으로 훨씬 많아진 겁니다. 근데 이 중에 이제 5월, 6월에 100만 명은 더 맞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만성 중증 호흡기 질환자도 이제 2분기에 맞는 것으로 됐고, 그리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1, 2학년 주로 등교하는 이 학교의 교사들도 접종 대상이 됐고요. 자, 대부분 다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게 되는데 지금 30세 미만은 권고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 필수 인력 한 19만 명, 또 우리 군 장병들 45만 명이 좀 넘는데 이들에게는 주로 화이자를 중심으로 접종하게 됩니다. 한때는 백신 보릿고기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맞아요. 우려도 있었는데 이만큼 100만 명을 또 늘린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다고 하면 백신 수급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린데요. 예. 일단은 이제 백신이 6월 말까지로 따지면 목표한 그 수량에 맞게 공급이 될 거는 어느 정도 확정이 된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또 특히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조금 늦어질 줄 알았는데 2주 정도씩 당겨지면서 5월 14일부터 좀 더 수량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5월 중순 넘어서는 웬만큼 이제 백신 수급에는 안정이 될 것 같은데요. 다만
다만 5월 둘째 주까지가 조금 약간 문제가 생긴 부분이 뭐냐면 화이자가 이제 이번 주 초부터 이제 2차 접종이 시작이 되기 시작했죠.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가 5월 14일부터 이제 2차 접종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차 접종자와 2차 접종자가 동시에 지금 몰리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신규로 맞아야 되는 1차 접종자들이 조금 신청을 좀 이제 밀려지거나 조금 연기되고 하는 상황이 시에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이제 5월 둘째 주까지는 조금 접종자 수가 줄어들 가능성은 있는데 14일 이후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공급이 본격적으로 되기 시작을 하면 이제 좀 어느 정도 안정되지 않을까. 그래서 65세 이상의 접종들이 5월 말부터 이제 시작되게 그래서 5월 17일부터 시작되게 결정이 됐는데 아마 그때는 백신이 충분히 공급이 돼서 6월 달에는 그래도 백신 수급 문제 자체에 대해서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11월에 집단 면역이 형성될 수 있다고 얘기했던 것은 국민의 70% 정도가 접종을 하면 집단 면역이 형성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언론 보도나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접종률 70%에 도달한다고 해서 바이러스가 곧 사라지고 거리 두기를 종료하는 일은 저절로 따라오지 않을 것입니다. 최 교수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몇 가지 측면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건데 사실 이게 아주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긴 합니다. 올 가을까지 접종률을 크게 높여야 하고 70%의 수준을 이야기했던 게 바이러스의 퇴치를 목표로 했었던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실제로 이 백신이 갖고 있는 예방 효과를 감안하지 않더라도 이미 이 바이러스가 갖고 있는 특성 자체가 퇴치나 박멸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인수공통 감염병이고 동물과 사람 간의 서로 감염이 주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 사람이 다 통제가 돼도 자연계를 통제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결국 이 바이러스는 세상에서 없어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현실적인 목표가 이 바이러스가 세상에서 없어지지 않지만 바이러스가 갖고 있는 의미, 그러니까 전염력이 높은 부분, 치명률이 높은 부분이 많이 낮아져서 기존의 일상이 조금씩 더 회복되어 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 그것이 사실은 목표였던 거죠. 그 부분을 정부에서도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기본적으로 바이러스의 퇴치가 불가능하다라는 그 시각에는 차이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가 접종을 계속 해야 될 이유가 어떠한 측면에 있느냐. 라는 것이 바이러스의 퇴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일상의 회복 그리고 갖고 있는 의미를 낮추어 주는 것 이런 측면에서는 여전히 유의미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독감 바이러스처럼 우리 생활에 그냥 함께하면서 예방 접종하고 이러면서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갈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미국에서도 집단 면역이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 첫째는 이제 변이 바이러스, 두 번째는 접종률이 낮은 부분 이런 부분인데 이게 미국도 정말 집단 면역이 어려울까요, 교수님? 미국 내에서 얘기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생각을 할 때 기존의 코로나 바이러스 생각했을 때 감염 재생산 지수를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초반에 중국에 있는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할 때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의 이제 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의 앤서니 파우치 박사가 뭐라 그랬냐면 집단 면역 형성하려면 한 60% 정도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작년 말 넘어가니까 80%는 돼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왜 수치를 올리냐라고 그때 이제 앤서니 파우치 박사한테 어떤 기자가 질문하니까 그 박사가 얘기한 게 뭐냐면 일단은 감염 재생산 지수 자체가 처음에 중국에 측정됐던 것보다 실제로 보니까 좀 높은 것 같더라. 그러니까 전파력이 강하다 보니까 전파력이 강한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퍼센트는 더 높아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첫 번째는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백신 자체의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빨리 달성이 됐고 또한 제 백신에 대한 수능도나 이런 거를 올리려는 측면에 있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 상황인데 그러니까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생겼는데 전파력이 강해졌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바이러스의 특성 중에 하나인 감염 재생산 지수가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당연히 백신 접종률을 올려야 되는 측면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들은 뭐냐면 그러니까 미국도 최근에 한번 접종 커브 보시면 알겠지만 접종 커브가 한동안 쭉 올라가다가 요새 조금 주춤해지기 시작해요. 근데 왜냐하면 지금 젊은 연령대 중심으로 접종을 해야 되는 시기가 됐는데, 그러니까 백신에 대한 안전성 문제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이슈가 되다 보니까 젊은층들 사이에서는 어떤 마음들이 있냐면 내가 걸려도 별로 죽을 것도 아니고 그냥 며칠 앓다가 끝나는 병인데 백신 맞았는데 혹시 이상 반응 생겨가지고 큰 문제 생기면 어떡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들이 사실 우리나라에도 있지만 미국에도 동일하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젊은층이 본격적으로 접종되는 이제 4월, 5월 넘어가면서부터 접종률이 조금씩 떨어지는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접종률 원래 한 70%
90%, 뭐 많게는 80% 유지를 하려고 그랬는데 접종 속도가 안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백신 접종의 목표들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이제 수정도 필요하고 또한 이런 부분들을 우리나라 타산지석 삼아서 어떻게 젊은 층에서 백신 접종률을 올릴 건가에 대한 부분들을 노력을 해야지 우리나라도 지금 미국이 당면한 이런 문제를 똑같이 경험하지 않을 수 있겠다는 겁니다. 네, 자 지금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만 집단 면역 형성에 가장 큰 걸림돌 바로 변이 바이러스일 텐데요. 오늘 더 이슈 체크에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최영일의 더 이슈 체크 시작합니다. 인도에서 하루에 수십만 명씩 이 확진자가 계속 나오면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WHO는요, 매일 새로운 변이에 대한 보고가 쏟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모두 10종의 변이 바이러스에 주목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먼저 영국발, 그리고 남아공발, 브라질발 이 세 가지는 우려 단계고요. 지금 인도에서 우리를 좀 공포에 떨게 하고 있는 바이러스들이 있죠. 2중 변이, 3중 변이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 기존의 바이러스 변이들처럼 우선은 전파력이 강해진 데다가 백신을 무력화시킨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또 새로운 변이가 추가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지, 그리고 왜 이것을 아직 우려가 아니고 WHO는 관심 단계로 두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이 인도의 이러한 이 변이 바이러스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사실 이제 인도에서의 그런 유행이 갑자기 악화된 건 사실 여러 가지 요소가 같이 이제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인도가 3월 초까지 확진자 10,000명까지 떨어졌었습니다. 근데 지금 2달도 채 안 되는 시간에 거의 40배 이상, 그러니까 지금 40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지금 나오는 상황들이 발생한 거는 첫 번째는 이제 10,000명 정도로 확진자가 줄었고, 그다음에 인도도 이제 백신을 생산하는 국가다 보니까 백신 접종을 계속 올리고 있었거든요. 지금 인도가 지금 1차 접종 마친 사람이 10% 정도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신이 시작되다 보니까 사실 많은 사람이 맞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느슨해졌어요. 그래서 뭐 몇백만 명이 모이는 그런 종교 집회들도 뭐 열리기 시작했고, 또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전파된 상황에서 자기의 이제 살던 곳으로 돌아가면서 전국적인 그런 확산들을 만들었던 측면들, 사회적 거리두기가 약화됐던 부분들이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변이 바이러스의 특성 중에 전파력만 늘어나더라도 전파력이 너무 늘어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잘 안 지켜서 확진자가 너무 많이 많아지면 그중에 중증 환자로 넘어가는 비율이 비슷하더라도 의료 체계 자체가 마비가 돼버리면 사망자는 급증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전파력이 올라간 것만으로도 사망률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들이 발생을 해요. 근데 사실 인도의 문제들은 인도의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을 이미 넘어선 것 같기 때문에 전 세계가 인도의 상황들을 안정시키는 데 노력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뭐 전 세계에서 인구가 이제 중국 이후 제일 많은 국가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백신 생산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국가인데 거기가 문제가 돼버리면 백신이 외국으로 나가는 상황들이 다 막힐 수도 있는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인도 상황을 빨리 안정시키는 게 전 세계의 어떻든 같이 노력해야 될 상황으로 된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첨언을 좀 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WHO에서 변이를 가진 바이러스를 VOC, VOI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거든요. 우려를 갖고 있는 바이러스를 VOC, Variant of Concern이라는 거고, 관심을 두고 보는 게 VOI, Variant of Interest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의 차이는 뭐냐면, Interest는 변이가 일어난 부위가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는, 그러니까 진단이든 또는 치료든 또는 뭐 백신이든 문제가 될 수 있는 부위여서 관심을 갖고 보는 거고요. VOC라고 분류가 되는 거는 실제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게 그런 게 증거로 드러날 때, 그러니까 이제 치명률이 올라갔다, 뭐 또는 전염력이 올라갔다, 이제 이런 게 드러날 때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WHO는 영국이나 남아공, 브라질 이곳에서 보고된 변이에 대해서는 그곳에서 이미 전염력이 올라갔다는 건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고, 영국 같은 경우는 치명률이 올라갔다는 보고도 같이 있어서 그런 현장에서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VOC로 놓았고요. 인도는 아직 실제로 어느 정도의 임팩트인지 걱정되는 것 이상의 실제 분석이 다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VOI, 그러니까 관심을 두는 그 수준에 일단 놓여 있는 상태인 거죠. 네, 최근에 울산 지역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대량 발견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감염병 취약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선제 검사에 나섰습니다. 울산 지역 확진자 가운데 80명의 검체를 분석한 결과 51명에게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10명 가운데 3명은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로 추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울경을 포함해서 경남 일대가 지금 유행하고 있는 것이 혹시 이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이 되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재갑 교수님 어떤 상황입니까? 변이 바이러스의 전체 분율이 뭐 14% 이상 나온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의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시뮬레이션 연구가 한번 발표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그 당시에 R값이죠. 그러니까 감염 재생산 지수의 이제 실시간 값이 RT 값으로 좀 표현하는데요. RT 값에 따라서 이 변이 바이러스가 주종까지 걸리는데 시간 또 얼마나 빨리 되는지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부분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차이가 나더라. 그래서 R값이 높을수록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이제 전파가 광범위하게 벌어지는 상황에서는 아주 금방 한 80% 이상의 주종으로 바로 바뀌더라 이런 레포트가 나오고요. 만약에 그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아주 강하게 해서 유행 자체를 많이 차단을 해서 R값이 1 미만으로 하면 언젠가는 주종으로 바뀌긴 하겠지만 그 시간을 늘릴 수도 있고 또 주종의 퍼센트가 올라가는 부분들도 이제 상당히 막을 수 있다 이런 결과들이 좀 발표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변이 바이러스든 변이 바이러스가 아니든 간에 유행 상황이 적절히 통제된다 그러면 확산세를 잡고 또한 그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주종으로 바뀌는 데까지 시간을 좀 벌 수 있는 상황이고, 사실 그렇게 시간을 벌어서 빨리 예방접종들을 어느 정도 맞춰놔야 이런 그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피해들을 많이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뭐 마스크 착용과 같은 그런 일상적인 방역을 제대로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변이 바이러스를 잘 알고 더 잘 대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일의 더 이슈 체크였습니다. 6월 말까지 하루 평균 환자 수 1000명 이내에서 유행을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이러한 목표가 달성된다면 7월 중에는 거리두기 체계를 새롭게 개편하고 확진자 수를 7월 전까지 1,000명, 1,000명 아래로 네. 좀 제한을 하고, 그리고 나서 7월부터는 새로운 거리두기를 시행하겠다. 맞아요. 이렇게 정부가 밝히고 있는데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새로운 거리두기가 어떤 개편안인지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참 초안은 애초에 발표가 됐는데 이걸 적용하려고 하는 찰나에 확진자 수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때 거리두기 체계를 바꾸면 대혼란이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일부 지역에만 시범 적용하고 있습니다만 바뀌게 되면 이제 4단계예요. 4단계의 제일 기준은 뭐냐면 10만 명당 확진자 수가 몇 명이냐. 10만 명당 1명 미만인 경우에는 뭐 0명이거나 그럼 이게 일일 확진자 수 500명 기준입니다. 500명보다 낮다 그러면 1단계예요. 이거 조금 안정화 단계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2단계로 올라가면 10만 명당 1명 이상, 500명 이상. 그럼 3단계가 되면은 이 10만 명당 2명 이상, 1,000명입니다. 그럼 이제 4단계는 좀 심각한 상황인데 하루 확진자가 2,000명 이상 나온다. 이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지금보다는 약간 좀 폭은 넓어진 느낌이 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거리두기 방침이 달라지는 게 2단계, 하루에 500명 이상 나온다. 이런 경우에는 집합금지가 조금 느슨해집니다. 9인 이상 집합금지거든요.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이제 2단계, 3단계로 가면 현재처럼 5인 이상 집합금지, 4단계로 가면 사실상 3인 이상 집합금지로 되어 있는데 일몰 이후에는 밖으로 나가지 마라. 그럼 사실은 이제 저 집합 금지가 강력하게 내려진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확진자가 500명 이상 1,000명 이하면 2단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2단계 되면 지금보다는 훨씬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이 되는 건데, 뭐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뭐 4차 유행에 이미 진입했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고 4차 유행을 거의 앞두고 있다는 분도 있는데,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안 해도 괜찮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교수님. 사실은 이제 4월 달에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으로 시작을 하려다가 확진자 늘어서 못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예상하고 있는, 정부에서 예상하고 시기는 7월 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7월 달을 목표로 삼은 거는 백신 접종과의 연관도 좀 따진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7월 달로 계획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은 이제 6월 말까지 가게 되면 60세 이상이 거의 대부분 1차 접종을 마치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1차 접종 마치고 특히 75세 이상들은 거의 2차 접종까지 마치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내에서의 중증 환자 또는 사망자의 거의 대부분
대부분 특히 사망자의 95% 이상이 60세 이상에서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60세 이상의 예방접종을 어느 정도 마치면 적어도 사망자 또는 중증 환자의 발생이 확연히 떨어질 거다. 그러면 유행이 좀 더 커지더라도 중증 환자 발생은 훨씬 줄어들 거니까 우리가 감당하는 게 좀 더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만 여기 한 가지 변수는 만약에 전파력이 아주 강한 그런 영국발 변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나라의 주종으로 된다든지 또는 백신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그런 이제 형태의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행을 하게 된다 그러면 노인층에서 백신 접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중증이나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 사회적 거리두기 자체를 개편하려고 했었던 그 백신 접종과 연동해서 바꾸려 했던 부분들에 상당한 큰 차질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의 그런 변이 바이러스의 유행들 차단도 같이 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로 넘어가기 상당히 힘들어질 수도 있겠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또 모임도 많아지고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위험성이 더 높아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19의 확산세를 보면 지인, 가족 모임을 통해서 확산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두 분 전문가들께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어요. 이 5월 가정의 달에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자세로 생활하는 게 좋으실지 조언을 좀 최 교수님께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코로나 시작하고 나서 위기가 아니었던 때가 없죠. 그러니까 계속 위기였었고 언제 한 때가 중요하지 않은 때가 없었을 겁니다. 저희가 그래도 외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방역의 수칙, 거리두기 이런 걸 통해서 환자 발생을 잘 통제해왔던 것이 맞거든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작년에 같은 때 같은 수준의 환자가 있었을 때와 지금이 우리가 갖고 있는 경계심, 경각심은 동일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접촉이 늘고 만남이 늘면서 환자가 줄기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잘 버텨왔던 게 이 이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래도 사회적 활동이 있으면서 위험이 좀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 오기를 기대하는데 그 전에 무너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이 더 위험해서 꼭 이렇다기보다는 이제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또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왔던 것이 마지막까지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끝까지 좀 잘 버텨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망률이 높은 그런 고위험군들에 대한 접종이 일단은 뭐 6월 또는 7월이면 어느 정도 맞춰지는 상황들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일단은 좀 안정된 상황, 그래도 조금 더 나은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좀 보낼 수 있는 상황들인데 지금이 어쩌면 정말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5월, 6월만 어떻게 해서든 잘만 버티게 되면 전반적인 상황이 안정될 수도 있는 상황으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 국민들께서 조금만 더 덜 만나고 덜 움직이시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우리가 조금만 더 힘을 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든탑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지만 그렇죠. 조금만 우리가 더 힘을 모으면 그 탑이 완성되는 날이 머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더 이슈 난 코로나19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새롭고 또 시청자 여러분들의 꼭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